안녕하세요. 김철회입니다. 2022 공공경제론 제 12장 사회보험제도 뒷부분 강의 동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회보험제도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은 개괄적인 내용만 좀 파악하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하세요. 대면 수업 시간에.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 꼼꼼하게 설명은 다 못 해드립니다. 요 두 번째 시간이라 이제 국민건강보험 끝났고 고용보험, 실업보험이라고도 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실업으로, 실직. 일단 여러분들 아직 일자리도 얻지 못했는데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소위 잘리는 거죠. 잘려서 실업을 당하게 됐을 때 소득이 없어져요. 위험한 거죠. 이거를 사회 전체적으로 좀 부담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있을 때 일정 부분의 보험료를 강제로 납부하도록 하고 실직 시에는 실업급여 등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그러니까 실직한 이후에 뭐 죽을 때까지 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1년, 길게는 1년, 짧게는 뭐 몇 개월, 6개월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 근무 기간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까요. 요 업무 담당하는 거는 고용 노동부가 되겠고 실제로 요 집행하는 기관은 고용보험공단이 되겠죠. 목적은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사업,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사업도 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고용안정사업이라는 것, 직업능력사업 이런 것들도 이 고용보험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련된 돈은 개인이 내지 않고 사용자가 내도록 하게 돼 있어요. 사회보험이다. 강제성, 그리고 사업자와 사장과 근로자의 보험료 분담을 한다. 소득 재분배, 안정된 직장 근로자가 내고 그리고 불안정한 근로자가 그것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요 소득이 재분배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실직을 안 하고 이 보험료를 내면 사실은 중간에 잘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남한테 좋은 그런 도움을 주는 것이죠. 반면에 그게 억울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강제보험이기 때문에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건강보험도 마찬가지. 건강한 사람은 혜택을 사실은 받지 못하고 돈만 내는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게 되는 측면에서 소득이 재분배되고 소득이 이전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고용보험은 누가 얼마를 받는가 한번 살펴보면 2021년 작년 기준으로 따져 본 거예요. 이직 이전에 18개월,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 되는 사람은 근로의사가 있는데 미취업 상태, 즉 자발적으로 그만둔 사람은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그래서 근로의사는 있는데 잘린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재취업을 위해 이력서 제출 횟수 등을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또 새로운 일자리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걸 증명해야 되고 실직의 사유가 자발적인 퇴직이 아니고 회사에 의해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최대 8개월까지 받을 수 있고요. 최종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기간이 상이합니다. 가지고 이거는 새로운 직업을 찾을 때까지 그 불안한 상황 때 돈을 주는 것이지 뭐 주구장창 연금처럼 늙어 죽을 때까지 주는 게 아니다. 1년 미만 근무한 사람들에게는 3개월 동안 주고요. 1년 이상 3년 근무한 사람은 5개월치, 그 다음에 3년 이상 5년 미만자는 6개월치,
이렇게 해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직장에서 잘렸을 때는 8개월 동안 이 실업급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주느냐? 실업급여 최대 지급액, 실링이라고 하죠. 최대 상한제는 하루 66,000원, 그 이상은 주지 않아요. 근데 최소한 얼마를 줘야 되느냐? 최소한 55,800원 이 정도는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퇴직 시 최저 시급의 80% 곱하기 8시간 해서 나온 숫자가 이게 66,000원, 55,800원, 한 6만 원 정도 일당으로 계산해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일할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달에 얼마가 되느냐는 계산을 해봐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용보험이라는 것들도 인풋, 아웃풋, 즉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는 것인데 지출이 이렇게 특히 경기가 어려울 땐 실업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데 또 수입이 그만큼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울 때는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고 이런 측면이 있겠죠. 여기 그림은 노란색은 실업자, 초록색 계열은 청년 실업자, 파란색이 취업자예요. 취업자가 많고 실업자가 없을 때 고용보험 재정이 안정적이고 튼튼한 거죠. 반면에 취업자가 적고 내는 사람은 적고 실업자가 많아지면 고용보험이 재정이 불안정해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여기서 녹색은 수입액, 주황색은 지출액 이렇게 보면은 2018년에 어떻게 돼요? 9조 4천억 적립금이 이렇게 있었어요. 2019년에 좀 더 경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이 적립액이 7조 원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2020년에는 더 어려워져 가지고 적립액이 3조 6천억으로 줄었죠. 그래서 이게 계속 줄어들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것이지 돈이 이거 앵꼬가 나면 마이너스가 되면 위험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용보험 재정까지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고용보험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1년에 거의 보세요. 쓰는 돈이 한 10조 가까이 돈을 쓰는 것이죠. 13조 원 이걸로 쓰는 것이고 이 담당 업무하는 부처가 고용노동부고 군데군데 가보면은 고용보험공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 일을 한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산재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재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다칠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 위에 실업보험 따져서 여러분들 공무원 생각하는데 공무원은 고용보험 적용이 안 돼요. 공무원은 고용보험료도 안 내고 고용보험도 적용이 안 됩니다. 다만 공무원 연금에 의해서 좀 이러한 위험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공무원이 되더라도 이 고용보험료 받는 거는 없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으로 다시 갈게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 의무를 실현한다. 그러니까 사업주가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돈을 내요, 안 내요?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4대 보험 중에 유일하게 사업자만 돈을 내는 게 산재보험이 되겠어요. 근로기준법에 나온 내용입니다. 특징, 사업주가 100% 부담한다. 사업주가 산재보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고 우리 사회보험이다. 이거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근로자가 있으면 반드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성 그리고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 알바로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한다. 그리고 이거는 무과실 책임주의예요. 내가 근로자로서 내가 잘못해서 몸이 다치든 안 다치든 재해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재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집에서 놀다가 다친 거 이런 건 안 해줘요. 직장 내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거예요. 일을 하다가 다치는데 내가 잘못을 했든 안 했든 일을 하다가 다쳤으면 그 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건강보험도 있는데 꼭 이 산재보험이 필요하냐?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대로 하고요. 산재보험은 산재보험대로 따로 해야 돼요.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산재보험 요양급여액 지급심사를 하고 그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공보험하고 또 연결이 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보험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하고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은 아까 실업보험, 즉 고용보험도 적용이 안 되고 산재보험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일하다가 장애를 입었잖아요. 다치거나 이럴 때는 공무원 연금 조항에 따라서 일정 부분 지원 금액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인사행정론 강론에서 요즘은 제가 그것을 전공 수업은 아마 앞으로는 노성민 교수가 하시게 될 터인데 그때 자세히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는 내용이면 그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직장에서 산재보험 업무를 한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원 월급 주는 날 있잖아요. 월급 주는 날 산재보험료도 여기 근로복지공단에 넣어야 돼요. 자동이체로 넣어야 돼요. 보험료율은 사업이 위험한 일이냐 위험하지 않은 일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사장들이 내는 돈이 위험한 사업장일수록 더 높은 10%를 하게 돼 있고 위험하지 않는 그런 사업장이면 1% 이렇게 1%에서 10%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교 앞에서 음식 및 숙박업을 한다 이런 사람들은 각 사람의 보수 총액의 8.0%를 근로복지공단에 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4대 보험 돈 걷는 부분은 그동안은 다 따로따로 걷었는데 지금은 4대 보험 통합 징수 포탈이 있어가지고 건강보험공단이 그 일을 대행하고 있어요. 그런 정도 상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얼마를 받게 되는가? 산재를 내가 산재 대상자가 됐어요. 그러면은 요양급여 이거는 뭐냐면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치료하고 간병료, 이송료 이런 것들 다 해주는 것이 요양급여고요. 그 다음에 휴업급여 다쳐가지고 일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치료하는 기간 중에 일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를 산재보험에서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병 보상연금 치료기간 2년이 지났어요. 그 뒤에도 내가 계속 아픈 게 있어요. 그때는 상병보상연금. 그 다음에 장애급여 치료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아요. 내가 장애인이 됐어요. 이랬을 때 1급에서 14급 그래서 장애급여를 또 합니다. 그 다음에 간병급여 치료 후에도 또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간병급여 유족급여 재해로 죽었을 경우도 있잖아요. 죽은 사람의 가족을 유족이라고 불러요.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유가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의비도 지급하게 되어 있고 또 새롭게 일자리를 구하는 거 이거 실업보험에서도 따로 받을 수 있겠지만 여기 산재에 해당이 되면 훈련 비용 및 수당, 직업복지지원금 이런 형목으로 산재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쳤는데 이게 직장에서 일하다가 다친 거냐 아니면 개인적으로 다친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하다가 다쳤으면 이런 다양한 산재 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데 비해서 내가 그냥 그게 산재가 아니다. 예를 들면 출근하다가 다쳤어요. 이거 산재 적용될까요? 출근하다가 다치는 거는 대부분 인정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재보험 제정은 안전한가 한번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은 여기 2015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지금 건강보험도 사실은 앵꼬가 났습니다. 거의 적립금이 없는데 이 당시만 따져도 건강보험은 16조, 산재보험은 11조, 고용보험 8조. 이 박근혜 정부 때는 나름 이런 때 적립금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복지를 강화하면, 보장성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이 적립금이 싹 사라져 버리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립금이 있을 때는 이거를 운용을 하게 돼요. 주식에도 넣고 채권에도 넣고 대체 투자에도 넣고, 아까 국민연금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운용 구조까지 살펴본 게 되겠습니다. 재정으로 볼 때는 국민연금은 언제 이제 고갈이 되느냐, 앵꼬가 나느냐, 2044년부터 적자가 발생해서 2060년 정도 되면 제로가 된다. 굉장히 큰 문제예요. 연금 문제. 건강보험도 2022년부터 적자가 발생해서 2025년 되면 적립금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때 걷어서 그때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건강보험과 함께 붙어있는 게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따지면 할머니들이 요양원에 계실 때 그분들에 대한,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 요양원에 계신데 한 달에 240만 원 내거든요. 그중에 80만 원은 우리 아들들이 내고 160만 원은 국가에서 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 내주는데, 이것도 이제 2024년 되면 적자가 발생하고 노인들이 많아지니까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다 여기 연금 문제로 연결이 된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2028년에 이것도 고갈될 거라고 하고, 산재보험도 이미 적자가 발생해서 2030년 되면 이 기금이 고갈돼 버린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기획재정부에서. 그래서 이 사회보험, 즉 연금에 대해서는 정말 국가가 함께 여야를 따지지 않고 정말 우리 같이 기성세대가 모든 이 빚 갚는 부담을 미래 세대에 자기 자식들한테 넘길 것이 아니라 좀 어떻게든 이 부담이 미래에 전가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논의를 해서 해법을 찾아야 되는 그런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강의는 좀 그러니까 산재보험, 실손보험이 간단한 거라서 이렇게 살펴보고 끝나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한 그 철학적 근거는 존 롤스의 정의론 한번 살펴봤잖아요. 실제 현대국가에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영국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윌리엄 비버리지라는 사람인데, 이 비버리지 Sir, 그러니까 비버리지 경이라고 부르죠. 이 사람이 한 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essence of civilization is that man should come to be led more by hope and ambition and example and less by fear. 정말 멋있는 말이죠. 이 시대에도 정치가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이 비버리지 경이 한 말을 실천하는 정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ssence of civilization, 우리가 문명국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사람들이 뭐에 이끌려가야 돼요? hope, 희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ambition, 야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sample, example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표본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앞으로 가자. 이게 문명사회의 에센스라는 것이죠. 반면에 공포에 의해서 이끌리는 저 우크라이나 얼마나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겠어요. 이런 거는 문명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이 실업에 떨고 있어요. 건강이 위험해질까 떨고 있어요. 일자리 때문에 떨고 있어요. 일하는데도 위험 때문에 떨고 있어요. 또 노후에 내가 늙으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 이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그런 사회 보험제도, 소셜 세이프티 넷을 잘 갖춰줌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노후 생활은 됐어. 내가 아파도 국가가 책임져줘.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 내가 기본적인 삶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회보험제도로 떠받쳐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by hope, 희망과 by ambition, 야망과 꿈과 그리고 by example, 우리 앞에 잘 살아간 그런 샘플을 보면서 그것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비버리지경의 요 말을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제12장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우리 대면 수업 시간에 질의응답하면서 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실제 대면 수업 시간에 만나서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